어떤 특성화된 소재를 만들고 중국의 공급 과잉이 없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화학이지만 정유 기업들은 중국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원유 수요가 좀 줄고 있어요. 순수 화학 말고 그냥 개별적인 화학에서 모멘텀이 없느냐 하면 저는 합성 고무 쪽은 좋게 봐요. 종목만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오늘은 본투비죠. 본투빗입니다. 그 화학 정유 섹터의 대부이신 백영찬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 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화학 정유 업종 이쪽을 좀 하반기는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인사를 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센터장님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생각이 많이 났던 시기가 있었는데 왜요? 그 미국의 그 6월 달에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발표 나고 나서 센터장님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 시간에 자동차 보험료가 내릴 거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진짜 정확히 내려가면서 물가 끌어내렸거든요. 네. 그거 보면서 역시나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네. 그때 구리 가격 말씀하셨었는데 그쵸. 구리 가격은 어땠습니까, 센터장님? 생각보다 덜 올랐습니다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유가보다는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건 팩트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구리에 대한 시각 자체도 변함이 없으세요? 여전히 일단 변함이 요거는- 없습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화학 정유 업종 최선호주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네. 어떻게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화학이란 게 제가 화학 정유회사에 근무도 했었고요. 그리고 화학 섹터 애널리스트를 2008년부터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정유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한 건데요. 2008년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학이라는 그 안에 사이클에는 너무나 다양한 기업이 있습니다. 화학 섹터라는 게 좀 불어도 하고요. 네네. 뭐 대표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케미칼이나 뭐 대한유화나 이런 기업들을 이제 순수화학, 뭐 다른 말로는 퓨어케미라고 하거든요. 그쪽은 조금 구조적 속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전히 공급 과잉이 있고 그런데 일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 화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타이어 코드를 만든다든가. 네. 아니면 뭐 탄소 섬유를 만든다든가 이런 기업들, 뭐 효성 첨단 소재나 뭐 효성 TNC나 뭐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전 그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화된 소재를 만들고 중국의 공급 과잉이 없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화학이지만 그런 것들 아까 말했던 효성 첨단 소재나 뭐 효성 TNC, 코롱 인더 이런 기업들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서 좀 자유로운 기업들 좋게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화학 중에 이제 순수 정유 기업이 있죠. 뭐 S-오일이라든가. 조금 뭐 겹치지만 SK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 근데 정유 기업들은 중국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원유 수요가 좀 줄고 있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 얘기는 경제 마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지는 않겠지만 상승 모멘텀은 조금 상반기부터 둔화됐거든요. 그래서 정유보다는 아까 말했던 소재화학 쪽이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면 이런 순수화학 말고 그냥 개별적인 화학에서 모멘텀이 없느냐 하면 저는 합성 고무 쪽은 좋게 봐요. 그러니까 금호석유를 탑픽스로 보고 있어요.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 고무라는 게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도 있고 그다음 라텍스 장갑용도 있고 근데 이게 상당히 고전하다가 좋아지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만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합성 고무 쪽으로 하는 금호석유 화학을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좋게 보는 어제 소재 화학인 말씀드렸던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 TNC, 코롱 인더 요 4개 기업 총합해서 이런 기업들 좋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뭐 기타 순수화학 기업들은 주가는 좀 마켓 퍼폼 정도로 시장 지수를 크게 이기진 못하는 약간은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나눠서 보면은 다분히 이제 그 알파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결국. 또 화학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예전에 10년 전에 남자의 주식은 화학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농담이 아니 진지하게 얘기하면 왜 그랬냐면 뭐 차화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자동차 화학 정유 약자인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익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리만 직후에 한 1,000억 정도 적자를 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09년도에 중국이 어떤 뭐 쉽게 말 경기 부양한다고 해서 갑자기 영업이익이 8,000억이 됐어요. 그럼 어느 정도 괴리가 생기냐면 저도 그때 애널리스트 하면서 2009년도에 어닝 폴캐스팅 이익 추정을 아마도 BEP거나
500억 내에 흑자로 봤는데 8천억 1분기에 이미 3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와버리면 네. 주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마어마하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분기마다. 네. 저희도 그럼 2분기에는 뭐 2천억 이상 나오겠냐면 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가격과 판매량이 우리 예상치 항상 상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10배가 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주가는 10배 이상 뛸 수도 있거든요. 하죠, 충분히. 그죠? 근데 그 반대로 성립하죠. 1조를 영업이익 했던 기업이 2년 만에 1,000억도 못 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금호석유화학도요. 사실은 2년 전에 21년도 말만 해도 네네. 2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했습니다. 2조 원. 화학주 되게 잘 나갔어요. 예, 21년 근데 초반에. 작년에 영업이 얼마냐면 4천억, 3,800억 했어요. 그러면 그게 5분의 1토막 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럼 이익이 2조 나니 그러진 않지만 내년 내후년에 1조까지 다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어닝은 생각보다 빨리 터닝을 해요. 화학은 제 경험적으로 NS가 이제 이 정도면 이 정도보다 적자가 좀 덜 나오고 좀 적자가 더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닝이 더 드라마틱하게 더 빠지고 네. 우리 예상치보다 셔이 더 나오고, 그래서 서프도 더 나오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화학이.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에틸렌 베이스의 화학 기업보다는 고무가 먼저 이제 공급 과잉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남대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그래서 생각보다 금호석유화학이 좋게 나올 수 있는 모습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라는 게 없네요. 과학 쪽은 결국에는 이제. 아쉽지만 그렇네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는 거 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세상 이런 깨달았습니다. 주식들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으니까 실제로 매력적인 그거를 플레이를 영어로 하고. 시클리컬이라고 하잖아요. 네, 시클리컬. 맞습니다. 어떤 봄, 여름, 가을의 명확한 네. 시클리컬. 그러니까 여름도에 30도랑 마이너스 30도 둘 다 존재하는 거죠. 시클리컬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반면 음식료 같은 기업은 봄과 가을만 있는, 그 음식료를 너무 폄하하는 건 뜻은 아니고, 근데 이익은 꾸준히 늘지만 변동성 좀 작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뭐 식료품을 파는 기업이 크게 바뀔 건 없으니까 그렇죠. 봄과 가을인데 우리는 여름 아니면 봄인 거, 여름 아니면 겨울인 거. 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늘도 결론을 먼저 좀 지어 주셨는데 준비해 오신 장표를 보면서 저희 이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네, 설명을 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화학 기업의 주가 동향부터 살펴주신다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좀 보시는 장표를 보시면 이게 결국은 여기 보시면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같은 한국 기업이 있었고 네. 완화는 중국 기업입니다. 특수화기고요. 헝리라고 하는 것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증설을 많이 한 중국의 화학 기업이고, 포모사는 대만 기업입니다. 대만 포모사. 웨스트레이크는 미국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미국. 바스폰 독일인데 2021년 말,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주가를 계속 추적해 온 거거든요, 저희들이. 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아시아 쪽 화학은 모두 안 좋아요. 물론 포모사는 좀 예외인 게 대만 증시가 있고, 포모사는 배당 성향이 저희보다 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뭐냐면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금 얼마나 주느냐인데, 우리는 배당 성향이 30%가 안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평균 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100이면 30만 미만을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 60 이상 주고 있어요. 70까지도 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대만이 또 자체 특징이 좀 있었고요. 근데 하여튼 제 말은 뭐냐면 아시아의 화학 기업들은 주가가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반면 2년 전에 투자한 기업이 만약 미국에 투자했으면 올라갔겠죠. 이게 왜 그럴 거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과연. 저도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모든 걸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물론 웨스트레이크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 라이온델 바젤이 운 좋아서 올라갔겠지 하는데 꼭 그러진 않고요.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첫 번째, 아시아는 중국 때문에 공급 과잉이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년간 PPP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에틸렌, 네. 폴리프로필렌 같은 그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막 공급 과잉이 되니까 수익성이 나빠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 한국 기업 모두 주가가 좀 빠진 거고, 다만 금호석유나 완화가 덜 빠진 거는 아까 말했던 고무라든가 특수적인 품목이 공급이 덜한 것뿐이 전반적으로 좀 고전하고 있었던 건데, 반면 미국은 어떤 상황이 참 두 가지가 다르죠. 첫 번째, 세계에서 가장 경기가 좋은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이건 명확합니다. 네. 고용이라든가 지금 금리 상황을 네. 보면 미국이 가장 경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화학도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구재에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시아보다는 수요가 더 좋았다는 뜻이고. 그다음 두 번째, 원가 경쟁력이 달랐죠. 이거 좀 기술적인 얘기인데 좀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화학 기업들의 원료인 에틸렌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생무치의 기체인데 이 에틸렌이 화학의 쌀이고요. 이거를 만드는 방식이 한 세네 가지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아시아 기업들은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라는 게 있거든요. 네. 언뜻 기억나십니까? 나프타. 네. 납사. 한국말로 납사라는데 납사. 원래는 NaPH,THL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나프타. 하여튼 그 기체를 씁니다. 네.
근데 그게 비쌀 거 아니에요. 원유를 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미국은 혹시 들어보겠지만 그 예전에 그 에탄 크래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탄이라고는 천연가스. 옛날에 미국이 캐지 못했지만 쉐일가스가 나오면서 쉐일은요. 어마어마하게 매장된 에탄이라고 하는 가스. 근데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에탄, 에틸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자고리를 변형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탄 크래커를 하면 원가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은 납사가 좀 싸졌긴 해요. 그래도 납사 유가가 100불일 기준에 유가가 $100일 때 아시아에서 만드는 에틸렌이 뭐 1,500불 정도 불면 얘는 미국은 500불이면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게임이 안 됐던 건데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만 투자자라도 이 수익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시아는 중국 때문에 더더욱 고전하고 있고 원가도 높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공급 과잉은 없는데 경기는 좋았고 거기다 원가도 샀으니 당연히 주가는 이렇게 반대 현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주가는 정직해요. 정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맞잖아요, 이거는 예,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주가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이 될까요? 지금 조금 말씀드린 달라질 것 상태에서. 같아요. 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네. 그 사회자님께도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커머디티 중에 어떤 걸 좋으세요? 그래서 여전히 구리가 좋습니까?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얘기했고 그럼 여전히 저는 유가는 약보합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아시아는 원재료가 뭐예요? 원유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원유의 원재료는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80불, 90불 하다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거예요. 내년까지도 빠지면 원재료는 기저효과상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 경기는 뭐 우리가 아시아 경기 얼마나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워낙 나빴기 때문에 더 나빠진다는 확률보다는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물론 저희 희망 고문일 수도 있지만 게팅 베러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미국 경기는 지금 나빠지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했던 이 화면상의 웨스트레이크의 실적은 원재료의 어떤 유가는 같지만 경기가 나빠지니까 조금 빠질 수 있고 아시아 기업들 주가가 조금씩 메이크업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공급 과잉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올 여름 정도가 바닥은 형성될 것이다. 한 4, 5년, 2년, 2, 3년간 나왔던 저점이 조금씩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는 거죠. 그 보통 화학 저렇게 글로벌 화학 그 피어 그룹에 있는 주식들은 이렇게 좀 원래 따로따로 가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이번 2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디커플링이 된 게 유일한가요? 그 사실은 좋은 질문이신데 지난 2000년부터 이제 2024년간 해보면 커플링, 디커플링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만약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요 아시아 화학이 단연코 1등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 아시아 경기가 제일 좋았잖아요. 중국이 WTO에 가입한 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WTO. 그러니까 세계 무역기구라는 거를 방금 전에 김경환 연구원께서 이제 네. 갔다 가셨지만 2000년도입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2000년 이전에는 무역 지휘국으로서의 지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뭐 덤핑을 해도 관세를 매길 수가 없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대 비유가 확 맞잖아요. 와닿네요. 사실 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얼마나 고도 성장을 했겠습니까? 네. 네. 그럼 거기에 많은 플라스틱이 필요했을 거고. 음, 그러면 미국에서의 화학기업 실적보다 아시아 실적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다 좋았겠죠. 그때 디커플링 했습니다. 네. 근데 2010년에부터 몇 년 동안 또 같이 전 세계 경기에 약간 연동될 때는 네. 다 같이 뭐 연동하다가 근데 지금 말씀드린 2021년 코로나 이후엔 좀 달라진 거죠. 그는 미국은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자원을 지급했고 경기 생각보다 많은 이주민들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이 계속 좋아졌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물가가 높긴 하지만 높은 고용의 안정률로 기본적으로 경기가 더 좋아지는 이런 양극을 모였는데 중국은 이상하게 GDP를 계속 낮춰야 되는 악순환이 됐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커플링이 다시 또 시작된 거고 그게 제가 보기엔 디커플링이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쩔 수 없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한 2, 3년간은 미국이나 이쪽이 좀 더 주가가 좋고 아시아가 안 좋다. 내년에는부터 조금씩 더 커플링 되지 않을까? 키 맞추기 되면서 이제 그렇죠. 지금 네. 말씀하시는 키 맞추기가 좀 되지 않을까? 아, 근데 그런 현상들이 화학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유나 원유 기업들 혹시 엑슨모빌 같은 것도 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엑슨모빌, 뭐 쉐브론 이런 기업들 주가 한번 예. 있으세요?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잘 보시면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네, 여기 보시면 중국의 페트로차이나나 사이노팩은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분들 이해를 돕자 하면 그 원유부터 캐서 정유를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는 원유가 없는 나라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고. 그래서 네. 여기 있는 페트로차이나 사이노팩부터 이런 기업들은 다 원유와 정유를 같이 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원유가 그걸 EMP 기업을 하는데 네.
영어로 exploration and production, 네. 탐사 개발. 그 동해가스전 뭐 나갔던 것도 우리가 산유국의 꿈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건데 여하튼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뭐 고전은 있지만 다 올랐어요. 진짜 극명하게 엇갈리네요. 이게 엑슨모빌은 뭐 88% 올랐고 그다음에 발레로 더 재밌는 건 여기 발레로 에너지하고 필립스 오타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네. 필립스 66 옛날에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는 네. 이 두 기업은 원유 개발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S-오일처럼 원유를 사다가 정제만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BP는 영국의 원유 정제 기업이고 토탈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원유 정제. 근데 SK가 이렇게 빠진 이유는 100번 양보해도 뭐 SK 배터리 사업에 대한 어떤 네.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차치하더라도 S-오일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발레로나 이런 필립스 66 같은 기업마저도 올랐는데 S-오일이 빠졌다는 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한번 굳이 이 원인을 따져보자면 이 페트로차이나 엑슨모빌 이런 기업들 원유부터 하는 기업은 당연히 올랐을 겁니다. 왜? 2년 전보다 유가가 올랐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네. 21년도 유가 평균 63불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80불 내외지만 한때 90불까지 갔었으니까 꾸준히 올랐다는 거는 재고 자산, 자기가 갖고 있는 원유 자산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원유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만 해도 그냥 부기 커지는 거잖아요, 자산이. 당연히. 그러니까 뭐 그랬을 거니까 이도 인정하는데 근데 거기서 한편에 그건 이해하지만 이해 안 가는 건 발레로나 필립스 오타는 이 필립스 66은 원유 기업이 아닌데도 올랐다. 그거는 사실은 지역별 정제 마진은 달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안 그래도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올랐고 휘발유 재고가 낮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좋다 보니까 운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정제 마진, 그죠? 그 리파이닝 마진은 정제 마진이 좋았을 거고요. 우리나라도 좋았습니다만은 그거보단 덜 좋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이 S-오일이 좀 저평가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저 차트를 보면은 저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주식들보다는 저 왼쪽에 있는 저 한국 주식 사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제 S-오일이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 탑픽이었어요. S-오일이 좀 갔어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안타깝게 지금 이제 5월, 6월 되다 뒤에 보시면 정제 마진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유 아까 말했던 원유 모멘텀이 좀 둔화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유사들도 원유 재고는 있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엑슨모빌처럼 원유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유 재고가 있을 거 아니야. 네네. 한 달치든 두 달치든. 그렇죠. 그 재고의 평가 손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유가가 네. 좀 빠지면. 네. 그러니까 그 모멘텀 때문이라도 S-오일이 좀 둔화됐는데 대신 상반기에 더 올랐어야 되거든요. 못 오른 게 되게 그게 아쉬운데요. 한국 증시가 좀 저평가된 것도 있긴 있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좀 안 산 것도 있고. 근데 외국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정유사가 되게 많아서 다양하게 사면 좋은데 GS칼텍스 상장이 좀 안 돼 있는 상태고 홀딩스만 상장돼 있고 네. SK이노는 또 배터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차라리 이렇게 미국처럼 정유사가 더 많았으면 오히려 그룹으로 해서 ETF라도 묶어서 샀을 텐데 섹터로 네. 그냥 사버렸어요. S-오일 하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급적으로도 좀 불리한 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글로벌 기업 중에서 아까 화학을 말씀드렸고 정유를 봤는데 아까 말한 대로 커플링이 확실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디가 태양광 있을까요? 사업입니다. 아, 다 같이 여기, 앉았군요.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면 다 같이 앉아서 네. 커플링이. 네.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시면 제가 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여기 하나솔루션 오시아홀딩스는 우리나라의 네.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이고요. 네. 통웨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중국의 1등 기업이고 롱지 그린 에너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중국의 1등 또 이 셀 그다음 모듈 기업이고 그다음 여기 인도라마 시네스는 태양광 기업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재 소재인데 요 네 개 사실은 태양광은 이제 중국이 모든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마이너스죠. 근데 오시아 홀딩스는 이제 분할을 통해서 약간 모멘텀이 있었기 네. 때문에 움직인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태양광 기업들은 다 글로벌하게 좀 약세를 보였고 요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 중에 시네스라는 기업은 올라오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이런 효성 첨단 소재나 코롱인더 아까 말했던 타이어 코드나 뭐 탄소 섬유를 만드는 기업인데 인도라마라고 하는 건 타일랜드 기업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재 기업이니까 똑같이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왜 올랐냐? 이게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S라는 기업은 원래 화학 기업이고 네. PVC라는 거를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네네네. PVC라고 창호라든가 아니면 우리 배관에 쓰이는 게 PVC잖아요. 근데 반도체용 웨이퍼를 만들기 시작한 게 한 30년 전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은 화학 기업으로 분류돼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IT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만큼 좋았다는 뜻일 수도 있죠. 일본에 재료된 반도체 어떤 산업 생태계가 없음에도 그렇죠.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살아남은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태양광의 공급광, 이 인사이트는 뭐냐면 다시 보면 아 태양광의 공급광이 매우 심각하고 중국마저도 주가가 빠질 정도로 공급광이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사람도 중국이에요. 냉정히 따지면. 근데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시장에서 이야기 듣는 게 태양광 하면 공급광 이야기가 나온 지 좀 된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대체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될까요? 제가 네. 뭐 함부로 얘기하기는 조심스럽고 뭐 중국의 전문가들이 워낙 계시고 저는 중국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네. 아닌데 제가 태양광을 OCI를 커버한 게 2008년부터 본다면 우리나라의 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OCI는 글로벌 탑 기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폴리실리콘의 1등 기업들이 어디였냐면 독일의 바커라는 기업이 있어요. 독일의 바커. 지금도 있고 다른 폴리실리콘 외에 다른 것도 만들지만 그리고 한국의 OCI가 양대 산맥이었어요. 네. 근데 2014년, 15년 이후로 그걸 이제 중국한테 조금씩 내주기 시작해요. 뭐 통웨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나오면서 당연하겠죠. 뭐 중국은 전기료도 싸고 네네네. 원재료가 거기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너무나 수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통웨이나 롱지 말고도 조그만 기업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비상장 기업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기업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더 많은 고용을 하고 좋아질 텐데. 그렇죠. 근데 그거라고 하는 이론적인 희망이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용에 대한 문제가 걸리잖아요. 만약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도 청년 실업률이 높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지방에 있는 태양광 기업들을 없앤다는 거는 일자리 다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것도 딜레마죠. 중국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구조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생각보다 이런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그러니까 뒤에 또 재밌는 그래프 자꾸 저만 재밌을 수도 있어 죄송하긴 한데 이 그래프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납사. 뭐든지 이 화학 기업의 어떤 수익성 그래프라고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납사 크래커라는 게 아까 말했던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나 LG화학 같은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인데 이게 0보다 높으면 당연히 흑자죠. 네. 그리고 2000년 초반부터 되게 좋았던 거 알겠는데 제가 위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 중에 제가 주목하는 건 우리가 적자를 언제 봤었나 하는 거거든. 지난 20년간. 금융위기. 그죠. 금융위기 때 봤었는데 그때는 좀 빨리 회복을 했어요. 뭐 거기 1년 못 돼서 회복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많이 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요때 2013년에 좀 안 좋았던 거는 중국의 공급과잉 루머가 있었는데 그래도 적자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좀 수익성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 그림은요. 네. 이 그림 자체는 그러니까 22년부터 계속 8개 분기 아니면 2년간 계속 적자인데 뭔가 계속 이렇게 나온 걸 저는 애널리스트 하면서 못 봤거든요. 아, 코로나 때보다 더 심했네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 적자의 깊이와 폭이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격이 모든 걸 함의가 있거든요. 네. 네네. 이 얘기는 올라올만 하면 못 올라오는 건 뭔가 새로운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공급광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고 일본도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이. 중국이 대부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태양광뿐만 아니라 화학기업이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공급광의 유발자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도 스스로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골치가 아플 거예요. 공급광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들 수익성이 떨어지고 법인세가 줄 거고요. 그럼 세수가 주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 보면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냉정히 따지면. 그래서 태양광 기업들은 결국 기술이 겨울 돌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많은 독자분들이 저한테 태양광은 영원히 투자 안 하냐? 그건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중국이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물질. 그러니까 전환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태양광 기업이 화석 연료에 대해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좀 비싸다는 논란도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광을 산을 깎아서 만들고 그걸 그리드라고 전기를 하고. 근데 왜 그럼 태양광이 정말 좋으면 다 하면 되는데 안 되냐면 빛이 100이 들어오면 전기가 23%밖에 안 나와요. 제 말 이해하시죠? 빛이 100이 들어왔을 때 전기가 23%밖에 안 들어오고 또 밤에는 저장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네. ESS라고 하는. 네네네. 이것도 비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전환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30%까지 올라가면 경제성이 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ESS 비용을 커버하면서 네. 그게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이 그거를 2026년, 27년에 상용하게 되고 지금 엄청 하고 있고 연구소 단계에서는 전환율이 되게 27%, 뭐 28%까지 나왔고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근데 비유를 하자면 집에서 짬뽕을 제가 레시피로 10그릇 만드는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1000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똑같하게 양파랑 당근을 넣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병비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2그릇 만들 양파 하나, 당근 하나 하면 1000그릇이면 양파 뭐 1000개? 그 맛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이 TV에 아시죠? 소개된 맛집도 손님이 많아지면 변한다는 것도 그렇죠. 그런 그리고 거죠. 아니, 규모의 경제가 바뀌기 때문에 네. 이코노미 스케일이. 제가 비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은 있는데 이거를 상용하는데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되는 순간 누가 먼저 되느냐. 근데 하나솔루션은 독일 큐셀의 R&D를 그대로 갖고 왔고 그걸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중국에 있는 공급관 그 패널들은 진짜 쓸모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기회가 되죠. 저가 노동력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꿈의 물질을 중국 쪽에서는 개발하고 당연히 하고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누가 먼저 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기술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오랫동안 해왔던 기업들. 전기차 보세요. 중국의 전기차를 보시면. 근데 우리는 근데 대신에 예전부터 태양광을 했던 입자나 소재에 대한 거는 독일의 큐셀이라는 기업이 유명했었거든요. 그걸 인수한 지 10년째고 하노버에 있었나요? 그거 본사.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화학의 공급 과잉은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산업자원부나 화학에서 울산 여수공단에 대한 어떤 리스트럭처링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태양광 기술이 아니면 이걸 해결하기 힘듭니다. 중국은 아직도 노동력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궁금해한 거는 아마도 이제 그 구리와 이야기하면서 유가 이야기 종종 예, 해주셨는데 예. 네. 유가에 대한 비율은 여전히 바뀌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기는 어렵고. 내년에 하향 안정될 것이다라고 예. 말씀하셨죠. 뭐 결론적으로는 원유가 하반기에도 조금 안정화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정유기업 모멘텀도 좀 둔화되는 거는 잠깐 차트를 보시면 여기 14페이지인데 이 오른쪽이 저희가 주로 하는 두바이 원유 가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1년 1월에 50불대에서 이제 한때 뭐 100불까지 넘었다가 쭉 빠지긴 했지만 다시 뭐 한번 그때 이스라엘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여전히 80불 레벨에서 유지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와 내년까지 유가가 약보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오펙 플러스 감산이 추가적으로 연장되거나 또 추가적으로 감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 거의 스페어 캐파가 없다. 그러니까 더 줄일 수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해서 내년에 미국이 또 증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도 이제 EMP 기업들의 어떤 기술이나 쉐일에 대한 부분 때문에 80불이면 또 가동률이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년 하반기에는 또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죠, 미국이. 네. 근데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원유 수요가 조금은 둔화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미국은 2,500만 배럴 정도의 원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 1억 배럴을 쓴다고 그러면 25%가 미국이 쓰는 거고요. 중국은 12%밖에 안 돼요. 15%밖에. 생각보다 차이가 선진국들이 나네요. 많이 쓰는 거죠.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니까 이 스팟 마진이라는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정제 마진의 단위는 배럴이고요.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네. 22년도 유가가 높을 때는 확실히 배럴당 20불을 넘는데 길게 보면 좀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죠? 네. 이거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추정한 3분기, 4분기 배럴당 10불로 올라가는 가겠지만 이건 계절적인 걸로 올라가는 거고 한여름에 오히려 휘발유 수요가 안 좋아요. 저도 휘발유 수요 드라이빙 시즌 여름인 것 같죠. 여름에는 오히려 안 좋고 휴양을 베케이션을 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 굳이 비행기 차를 타는 안 타고 그렇죠. 가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을, 봄, 가을이 드라이빙 시즌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가을에 올라가긴 하는데 그것이 전년 3분기, 4분기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은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 혹시 이제 국자분들을 이해를 보면 OSP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Official Selling Price의 약자입니다. 공식 판매 가격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 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사우디 OSP라는 게 이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런 모습인데 지금은 월별로 보면 1분기에 2.2불 했고 지금 6월에 2.9불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우디 OSP를 최근에 많이 깎아줬었어요. 사우디 입장에서. 작년 말 올해. 왜 그랬냐. 제가 써준 것처럼
러시아 원유가 유럽을 못 가다 보니까 아시아로 덤핑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원유를 많이 썼고요, 중국이. 그러니까 MS를 뺏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이 사우디 원유를 쓰다가 러시아 싸는 원유를 썼으니까. 그리고 아람코가 아시겠지만 8월에 추가로 IPO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IPO를 그 사우디 지수에 했지만 일부를 런던 지수는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결국 유가가 안정적으로 좀 높아야 자기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 미주 중간 건데 그런데 8월 뒤에서 사우디 IPO를 하든 아니면 안 하든 둘 다 OSP를 올리겠죠. 왜냐? 어차피 이제 되면 끝났어. 이 그렇죠. 이벤트는 끝난 거고 안 한다는 건 내년은 확 연기하는 거니까. 그럼 OSP 올라간다는 건 이렇게 아시아 쪽 정유사 입장에서는 사우디의 단가가 뭐 도입 단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약점이 있죠. 그래서 원유의 모멘텀도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좀 둔화되고 있고 정제 마진은 조금 부정적이라서 아까 말했던 합성고무 쪽인 금호석유라든가 네. 소재화학 쪽이 더 좋지 않을까? 긍정적이다. 효성첨단 소재, 뭐 코롱인더, 효성 TNC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화학 정유 업종 내 추천 종목이 뭐냐가 마지막 질문이지만 사실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개별 화학 쪽에서 합성 고무, 라텍스 장갑류를 만드는 네, 맞습니까? 금호석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소재화학 쪽에서는 탄소 섬유를 하는 효성 첨단 소재, 네, 효성 TNC, 여기에 코롱 인더스트리까지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네. 이쪽 투자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배경찬 센터장님과 2부 시간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이신 배경찬 센터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